그날 밤 시아버지는 월급을 전부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비가 쏟아지는 한밤중 칠흑 같은 강물 속으로 저를 던져버렸죠. 2년 후 온 마을이 저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바로 그날 저는 고급 세단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해쳤던 모든 이들이 마치 원혼이라도 본 듯 공포에 질려 땅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서요. 지난 2년간 죽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때 잡초처럼 여겨질 만큼 순하고 약하기만 했던 며느리가 어떻게 이토록 무서운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모든 이야기는 그 운명의 밤에 시작됩니다. 11월의 마지막 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낡은 단층 집의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분노에 찬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방직 공장에서 막 돌아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바깥 날씨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오직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와 시아버지의 거친 한숨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시아버지 박만식 씨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볕과 막걸리에 절어 검붉어진 얼굴은 늘 찌푸려져 있었고 고집과 독선으로 가득 찬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죠.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그 옆에서 탐욕스러운 눈을 번뜩이며 이따금씩 의미심장한 눈초리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라는 작자 박지우는 그저 밥그릇에 고개를 파묻은 채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이 침묵은 천마디 욕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곧 들이닥칠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풍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막 수저를 내려놓자마자 박만식 씨가 상을 내리쳤고 수저 몇 개가 튀어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 어디 있어? 내놔. 저는 차갑게 식은 두 손을 꽉 쥐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은 절반밖에 없어요. 반은 시골에 계신 어머니 병원비로 붙여드렸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잘 걷지도 못하신대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죠. 어머, 얘 좀 봐. 네가 이 집 며느리야. 네 엄마 딸이야. 네가 번 돈은 이 집 돈이야. 무슨 권리로 내 멋대로 네 엄마한테 돈을 보내. 네 엄마가 아프든 말든 그건 네 엄마 사정이지.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목구멍이 쓰라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는 저 하나뿐이에요. 오빠들은 다 멀리 나가 있고 제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요. 어디서 말대꾸야. 이번엔 박만식 씨의 고함이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섰고 핏발선 두 눈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내 엄마가 죽든 살든 내 알바 아니야. 넌 박씨 집안 며느리야. 이 집 밥 먹고 이 집 공기 마셨으면 네가 번 돈은 전부 이 집에 바쳐서 내가 관리해야 해. 알아들어? 그는 식탁을 돌아 저를 향해 곧장 걸어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등은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버님, 제발. 다음 달에는 꼭 전부 드릴게요. 이번 달만 어머니를 위해 쓰게 해주세요. 짝,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따귀가 왼쪽 뺨에 날아왔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눈앞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비틀거리다 차가운 장판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입안에서는 짭짤한 피맛이 번졌습니다. 퉁퉁 부어오르는 뺨을 감싸쥔 채 저는 절박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제발. 한마디만 해줘요. 하지만 제 남편 지훈은 시아버지의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아버지, 일단 진정하시고. 선아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비겁함은 시아버지의 손찌검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졌던 한 가닥 희망과 사랑을 끊어버리는
마지막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이 불효자식아, 네가 지금 전연을 감싸. 박만식 씨는 으르렁거리더니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제가 울부짖으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졌고 차가운 빗줄기는 제 얼굴과 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흙탕물이 옷에 잔뜩 튀었죠. 그는 저를 짐승처럼 끌고 집 뒤편 강가로 향했습니다. 불어난 강물은 검붉은 빛을 띠며 맹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다. 그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돈을 전부 내놓는 것, 다른 하나는 저 강물에 빠져 용왕님 친구가 되는 것. 선택해. 정말, 돈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흐느꼈습니다. 좋아. 그는 거칠게 말하며 제 어깨에 맨 가방을 낚아채 거꾸로 털었습니다. 젖은 땅 위로 점심 도시락통, 부러진 빗, 동전 몇 개, 그리고 낡은 휴대폰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발로 짓밟아버리고는 잔혹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 필요도 없지.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제 가슴을 힘껏 걷어찼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돌부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뇌까지 울리는 끔찍한 고통,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마지막 순간 시어머니의 악독한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저걸 강물에 던져버려요. 눈앞에서 치워버리게. 저대로 뒀다간 누가 보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져. 그리고 저는 두 개의 팔, 하나는 굵고 다른 하나는 조금 가는 팔이 제 겨드랑이를 끼워 일으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팔이었죠. 축 늘어진 제 몸을 질질 끌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강물의 냉기가 온몸을 감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끝없이 깊은 강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의식에 남은 것은 남편 지훈의 비겁하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그는 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저를 죽였습니다. 저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던 저는 건설 현장 인부로 올라온 순박한 시골 총각 지훈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가족과 친구들의 모든 반대를 무릅썼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시골 가서 며느리 노릇하는 건 고생길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지훈의 다정한 눈빛과 달콤한 약속들을 믿었습니다. 그는 저를 지켜주겠다고, 누구도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따라 이곳 시골로 강가에 있는 낡은 단층집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도 저를 아껴주시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했고 시어머니는 싹싹하고 부지런하다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죠. 저는 진심으로 효도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집 근처 방직 공장에 취직했고 월급 200만 원은 꽤 쏠쏠했습니다. 저는 그 돈 전부를 시어머니께 드리고 약간의 용돈만 받아 썼습니다.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 구덩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자 잔인해졌습니다. 저는 급이 오는 밤이 제 인생의 끝이라고, 모든 굴욕과 깨져버린 믿음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강바닥에 영원히 갇혀 말하지 못한 원한을 품고 썩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늘이 저를 불쌍히 여겼던 걸까요? 아니면 제 손으로 직접 공의를 되찾으라고 기회를 주신 걸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에 사나운 강물이 제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강물은 그저 나약하고 순진했던 한 영혼을 휩쓸어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2년 후 이 땅에 완전히 다른 사람을 돌려보냈죠. 그들은 제가 죽었다고, 저의 실종이 그들의 모든 죄를 묻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은 아내나 며느리로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채권자로서였죠.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그들이 제게 안겨준 눈물 한 방울, 고통 하나까지 전부 받아내기 위해 돌아온 채권자 말입니다. 저의 복수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운명의 밤,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몸은 차가운 강바닥에서 물고기 밥이 되고 제 억울함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것이라고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주곤 합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거칠고 투박한 손 하나가 제 손목을 붙잡아 죽음의 소나기에서 저를 힘껏 끌어냈습니다. 저를 구해준 사람은 최 어르신이었습니다. 저희 시댁에서 하류 쪽으로 2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사는 늙은 어부였죠. 그날 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물에 떠내려갈까봐 놓아둔 통발을 확인하러 나오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우연히 강가에 떠내려가던 무언가를 비췄습니다. 처음에는 통나무인 줄 알았지만 곧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셨죠. 노쇠한 몸으로 거센 물살과 사투를 벌인 끝에 어르신은 축 늘어진 저를 간신히 강가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저는 사흘간의 깊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가슴과 뒤통수를 찢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호롱불의 희미한 불빛에 눈이 시렸습니다. 코끝으로는 파스 냄새와 키키한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낡았지만 깨끗한 담요가 덮인 평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가진 깡마른 노인이 부엌 아궁이 옆에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그를 휘감으며 애처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제가 뒤척이는 것을 보자 노인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인생의 지도를 그리듯 깊은 주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한 그릇을 조용히 내밀 뿐이었죠. 먹고 기운 차리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고 끔찍한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외로움만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누구죠? 여긴 어디인가요? 최 어르신은 긴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오는 걸 내가 건졌네. 머리에 피가 많이 났었어. 어딘가에 부딪혀서 잠시 기억을 잃은 게야. 몸이 나을 때까지 그냥 여기에 있게. 나중에 생각하면 돼.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최 어르신의 오두막에서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죽을 끓여주시고 약을 다려주시고 몸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툇마루에 앉아 먼 강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가끔 그는 제게 고기잡이 이야기, 물고기 이야기, 장마철 이야기 같은 두서없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제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산산조각 난 제 영혼에 가장 좋은 약이 되어 주었습니다. 점차 제 건강은 나아졌습니다. 저는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물 깁는 일이나 밥 짓는 일 같은 자잘한 일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기억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물에 빠지는 꿈,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얼굴들이 제게 소리치는 꿈을 꾸었죠. 식은땀에 흠뻑 젖어 소스라치게 놀라 깨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얼굴들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들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분노는 끔찍할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최 어르신께 그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몸이나 따뜻하게 하게.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야. 너무 애쓰지 말게. 마을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식 씨네 며느리, 예쁘장하지만 박복했던 그 서울애가 비바람 치던 밤에 강물에 휩쓸려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세상을 떠났냐며 불쌍하다 고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악의적으로 말했습니다. 행실이 좋지 않아 하늘의 벌을 받은 거라고요. 저는 최 어르신을 따라 장에 생선을 팔러 갔다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 이상한 고통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제 시댁 식구들은 완벽한 연극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제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박만식 씨는 비통에 잠긴 척했고 김순자 씨는 통곡하며 불쌍한 며느리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제 남편 지호는 깡마른 얼굴에 늘 슬픈 눈을 하고 넉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 가족을 동정했습니다. 덕망 있는 가정이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고요. 그들은 완벽한 거짓의 장막을 쳤고 그 비극의 주인공인 저는 바로 그 근처에서 멀쩡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거의 2달 동안 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가에 앉아 그물을 깁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훅 끼쳐오는 흙냄새,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 살을 내는 듯한 빗물의 냉기.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열쇠처럼 제 머릿속에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문을 갑자기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산산조각 났던 기억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핏발선 시아버지의 눈, 불타는 듯했던 뺨의 통증, 가슴을 걷어차던 발길질, 시어머니의 악독한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함께 저를 강물로 던져버린 비겁한 남편의 얼굴,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육체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영혼의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들끓는 증오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옥에서 돌아온 이선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수하기 위해서. 하지만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그 악랄하고 교활한 가족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저의 복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결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결정이었죠. 끔찍한 기억이 한꺼번에 돌아왔을 때의 느낌은 마치 다시 한번 물에 빠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강물이 아니라 고통과 분노라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었죠. 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빗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만식, 김순자, 그리고 특히 지훈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라 불타는 송곳처럼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믿고 사랑하고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가장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돈뿐만 아니라 제 목숨까지 원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 저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머리 위에서 울리는 천둥소리는 마치 진격의 북소리처럼 제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재촉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도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증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두막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옆에 조용히 화로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그들 집에 쳐들어가 제가 살아있다고 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다시 한번 제 입을 막으려 할 것이고 이번에는 어떤 행운도 없을 겁니다.
제게는 증거도 증인도 없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눈에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그 가족은 불쌍한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사냥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재물보다 더 끈기 있고 영리하고 잔인한 사냥꾼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 어르신께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모든 게 기억났어요. 어르신은 조금도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할 셈이냐? 그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제 목소리는 예전의 나약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최 어르신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오두막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괴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을 가진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내 딸이다. 그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너처럼 폭력적인 남편과 지독한 시댁을 만났지. 참고 또 참았어. 그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어느 날. 이 강을 찾아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듯 아파왔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인 이 늙은 어부의 무뚝뚝한 표정 뒤에 숨겨진 끝없는 고통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가버린 딸은 내게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 딸을 지켜줄 만큼 강하지 못했던 것, 저항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이 한으로 남았지. 그래서 널 건져 올렸을 때 내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게 하지 않겠다고. 어르신은 사진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가 뭘 하고 싶든 내가 돕겠다. 내 딸에게 진 빚을 갚는 셈치고 말이다.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낯선 이가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저는 최 어르신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를 구해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제가 진짜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그 누구도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최 어르신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강가에서 신혼미상의 여성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고 소문을 낸 것입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지만 제가 실종될 때 입었던 옷과 비슷하다는 말을 덧붙였죠. 제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조금 의심했지만 이내 서둘러 시신을 인수했습니다. 그들 역시 이 모든 일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을 겁니다. 그들은 또 한 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름 없는 시신을 묻기 위해서였죠. 저는 멀리 나무 뒤에 숨어서 그들이 연기하는 비극의 마지막 장을 지켜봤습니다. 상복을 입고 슬픈 표정을 연기하는 남편 지훈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경멸만이 남았습니다. 매장이 끝난 후 저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기 위한 은신처가 필요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강우라고 했죠. 몇 년간 부자 사이에 오해가 있어 왕래가 끊겼지만 강우라면 저를 도와줄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 녀석 제 엄마를 닮아서 겉은 차가워도 속은 정이 많다. 내 딸 친구라고 하고 찾아가면 알아들을 게다. 어르신은 제게 주소와 평생 모은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이걸 갖고 가거라. 내 새로운 인생에 투자하는 셈치겠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공의를 되찾아라. 너와 내 딸의 원한이 다시는 저 강바닥에 잠기게 두지 마라. 저는 최 어르신과 작별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는 제 두 번째 아버지였고 제게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통과 증오 그리고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을 품고 몰래 마을을 떠났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
최 어르신의 아들이 정말로 저를 도와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 저의 유일한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과 맞서 싸우고 그들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만큼 강하고 날카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제 여정은 낯섦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냉정한 변호사 최강우는 이 믿기 힘든 제 이야기를 믿어줄까요? 그리고 그는 저의 동반자가 될까요? 아니면 험난한 복수길의 첫 번째 장애물이 될까요? 그 운명적인 만남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제 계획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는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먼지 많고 시끄러운 도시의 공기를 다시 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활기차고 꿈 많던 회사원 이선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가슴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흉터와 단 하나의 목표를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수. 저는 최 어르신이 주신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큰 길가에 있는 작지만 번듯한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제가 최강우 변호사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자 그녀는 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쁘신데 예약하셨나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여동생의 고향 친구가 찾아왔다고 전해주세요. 여직원은 놀란 듯 했지만 마지못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세련된 검은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턱선과 칼날처럼 예리한 눈빛을 가진 냉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최강우였습니다. 적어도 겉모습은 최 어르신과 전혀 닮지 않았죠. 무슨 일로 찾아오셨죠? 그의 목소리 또한 감정 하나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조금 떨렸지만 이내 최 어르신과의 약속과 제 억울함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변호사님, 여동생, 민서 씨의 친구예요.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입에서 여동생의 이름이 나오자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원래의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고갯짓을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그 자신처럼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제게 이야기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을 사랑해서 시골로 내려간 이야기부터 그 끔찍했던 밤의 사건, 그리고 최 어르신이 저를 구해준 이야기까지. 저는 울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담담하게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고통은 이제 단단하게 압축되어 차가운 힘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강호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이야기 속에서 허점을 찾으려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사무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가 저를 믿어줄까요? 아니면 저를 허황된 이야기를 꾸며내는 미친 여자라고 생각할까요? 갑자기 최강우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에게 등을 보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습니다. 억눌린 고통이 섞여 있었죠. 제가 왜 아버지와 몇 년째 얼굴도 안 보고 사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동생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민서가 시댁에서 학대받는다고 제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막 로스쿨을 졸업한 오만하고 어리석은 놈이었죠. 저는 민서에게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참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법은 가정사에 깊이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민서는
더 이상 제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최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가 돌아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의 날카로운 눈에 얇은 눈물막이 어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론만 떠드는 쓸모없는 변호사라고 하셨죠. 저는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집을 나와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최고의 변호사가 되려고 발버둥 쳤죠. 하지만 압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생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자리에 앉아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아 씨의 이야기는 제 오래된 상처를 다시 찌르는 칼날 같습니다. 저는 민서를 돕지 못했지만 이제 당신까지 혼자 고통받게 두진 않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공감과 고통이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최강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단호하고 전문적인 톤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사라져야 합니다. 이선아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다른 이름, 다른 신분을 가진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의 적들은 비록 무식한 시골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지독하게 교활하고 잔인합니다. 그들을 이기려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강우는 제게 안수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모든 신분 서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안전한 아파트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는 제게 경제, 법률, 그리고 비즈니스 화법을 가르칠 가정교사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돈을 빼앗고 당신을 무시한 건 당신이 공장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부자로, 지위 있는 사람으로, 그들이 우러러봐야 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조종하고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는 제 시댁의 재정 상황도 파악했습니다. 박만식 씨가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몇 년간 경영난으로 빚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탐욕, 2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습니다. 최강우의 도움으로 저는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깡마르고 주눅든 공장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 사업가 안수연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교적인 미소 뒤에 감정을 숨기는 법을, 달콤한 말로 날카로운 목적을 감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최강우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만족감과 함께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동안 이날만을 기다려왔어요. 계획은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저는 원혼이 아니라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사업 기회를 가져다주는 부유한 투자자로 돌아갈 것입니다. 과연 탐욕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제가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2년 전 자신들이 무참히 살해했던 며느리와 똑같이 생긴 안수연이라는 사람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2년 730일. 저는 번데기 속에서 나비가 되어 처음으로 돌아갈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날갯짓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죠. 최강우는 단순한 스승이나 조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의 유일한 동반자였죠. 그는 제게 걷는 법, 말하는 법,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제게 수백 권의 경제서적을 읽게 하고 시장과 범죄 심리를 분석하게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맹수를 쓰러뜨리려면 그놈의 본능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 시댁 식구들의 본능은 바로 탐욕과 이기심입니다. 거기를 공격해야 해요. 저는 외모부터 분위기까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길고 검었던 머리는 세련되게 잘라 파마를 했습니다. 시골의 햇볕에 그을렸던 피부는 세심한 관리로 하얗고 매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위장, 차갑고 권위 있는 가면을 만들기 위해 화장을 배웠습니다. 제 옷은 더 이상 빛바랜 작업복이 아니라 명품 정장과 우아한 실크 원피스였습니다. 최강우는 제게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여동생을 위한 정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끔 최 어르신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었고 그저 안부를 여쭙고 잘 지낸다고만 말씀드렸죠. 어르신은 늘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거라. 아비는 늘 내 뒤에 있다. 그 말은 제가 무너지지 않게 버티게 해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여러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수현이라는 완벽한 가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최강우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제게 흠잡을 데 없는 신상 정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수현은 최근 귀국한 재미교포로 꽤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 수공예품을 수출하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 중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제가 몇몇 비즈니스 행사에 참여해 소규모 사업가들 사이에서 안수현이라는 이름이 알려지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꼼꼼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마침내 돌아갈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날을 골랐습니다. 바로 저 자신의 두 번째 제삿날이었죠. 저의 등장은 그 가족에게 가장 강력한 심리적 충격을 주는 한 방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최강우가 빌린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를 타고 익숙한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논밭이 펼쳐져 있고 붉은 기와지붕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는 박만식 씨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단층 집은 예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철문은 녹슬어 있었죠. 마당에서는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님으로 와서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제사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제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급차와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가 나타나자 모든 시선이 즉시 쏠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멎고 오직 놀라움과 호기심 어린 눈빛만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벗어 제 얼굴, 이선아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의 젓가락이 상위로 떨어지는 소리였죠. 그리고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귀신이다. 선아가 돌아왔어. 비명을 지른 사람은 시어머니 김순자였습니다. 그녀는 제 영정 사진이 놓인 제사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눈을 부릅뜬 채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죠. 사람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망쳤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박만식 씨도 비명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저를 본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땅에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었다가 공포로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지훈, 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제사상의 영정사진을 보고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서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천 번 연습했던 미소였죠.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라 자신의 꼭두각시들을 내려다보는 연출가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공포와 혼란이 극에 달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과거의 망령과 마주하는 극한의 공포를 느끼길 바랐습니다. 최강우는 첫 번째 심리적 공격은 그들의 평정심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강하고
충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후 사람들이 김순자 씨를 부축해 정신을 차리게 했을 때 박만식 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왜 내 며느리와 그렇게 똑같이 생겼소?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제 이름은 안수연이라고 합니다. 투자자죠. 이곳 목공소의 솜씨가 아주 좋다고 들어서 협력 기회를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집안에 일이 있는 날 찾아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예전 이선아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맑고 부드러운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누가 봐도 똑같았죠. 익숙한 얼굴과 낯선 신분의 부조화는 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김순자 씨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넌 귀신이야. 내 목숨을 뺏으러 온 원혼이야.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맑은 웃음소리였죠. 어머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인걸요. 혹시 제가 돌아가신 며느님과 많이 닮았나요? 정말 우연이네요. 저와 그분 사이에 인연이 있었나 봐요. 저는 일부러 돌아가신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신분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그들 마음속에 공포와 죄책감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저를 사람으로 믿어야 할지 귀신으로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심리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들의 공포를 탐욕으로 바꾸어 제가 준비한 올가미에 제 발로 목을 집어넣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던질 미끼는 그들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눈멀게 할 만큼 크고 매력적이어야만 했습니다. 저의 제사는 혼란과 파장 속에서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반은 저를 귀신이라고 믿었고 절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들은 먹다 남은 제사, 음식을 내버려 둔 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마당에는 공포에 잠긴 한 가족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혼란의 씨앗을 뿌린 후 저는 유유히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거대한 물음표와 보이지 않는 공포를 남겨둔 채였죠. 최강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을 즉시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들의 평화를 갉아먹고 죄의식이라는 망령과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서둘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상상하고 스스로 괴로워할 시간을 주었죠. 분명 그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겁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나타났는지, 그리고 정말 우연히 찾아온 투자자가 맞는지 수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후 최강호는 박만식 씨가 몰래 사람을 시켜 서울로 올려보내 안수연의 신원을 조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낸 모든 정보는 제가 말했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안수연은 자금력 있는 재미교포이며 실제로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것. 모든 흔적은 최강우가 완벽하게 지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조사는 저를 폭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굳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동시에 그들 마음에 새로운 씨앗, 즉 호기심과 약간의 희망을 심어주었죠. 그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목공소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더라도 부유한 투자자의 등장은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인 그들에게 던져진 구명 튜브와도 같았습니다. 탐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공포심을 압도했습니다. 계획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박만식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미스터리한 망령이 아니라 정중하고 전문적인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수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때를 잘못 맞춰 찾아가서
신뢰가 많았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괜찮으신지요? 협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박만식 씨의 갈등하는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탐욕이 이겼습니다. 네, 어디서 뵐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읍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저와 그들 사이의 뚜렷한 격차, 저의 부유함과 권력, 그리고 그들의 초라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싶었죠. 저는 먼저 도착해 구석진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만식 씨와 지훈이 식당으로 들어설 때 저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놀라움과 위축된 표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박만식 씨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겠지만 낡아 보였고 지훈은 빛바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식당 분위기 속에서 이질적이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아드님도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식사 내내 저는 사업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들의 목공소에 최신 기계를 도입하고 제품 디자인을 개선해서 제가 가진 유통 채널을 통해 유럽 시장에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익은 5배, 10배로 늘어날 것이고 빚도 모두 갚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들은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경제 용어들을 섞어 써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럴수록 제 말은 더 전문적이고 신뢰감 있게 들렸죠. 박만식 씨와 지우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고 의심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여전히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기적을 가져다주는 구원자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 남편 지훈, 그는 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후회나 죄책감이 아니라 감탄과 약간의 갈망이 보였습니다. 아마 그는 예전에 저 같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친 것을 아쉬워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의 안수연,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저에게 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스웠죠. 남자는 여자가 화려한 껍데기를 둘렀을 때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참으로 얄팍한 존재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공식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사장님 목공소에 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대신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제가 지분 60%, 사장님 가족이 40%를 갖는 겁니다. 제가 자본, 기술, 판매를 책임지고 사장님은 생산을 책임지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5억. 그 액수는 박만식 씨의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정말입니까? 5억. 물론입니다. 하지만 계약 전에 목공소의 장부와 재정 상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대개집과 땅 전부를 설정해야 합니다. 비즈니스의 원칙이니 양해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빚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부는 엉망일 것이고 집과 땅을 담보로 잡는 것은 훗날 그들의 목을 조일 올가미가 될 것이었습니다. 박만식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만 해주신다면 어떤 요구든 따르겠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잘 됐네요. 내일 제 변호사를 보내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신속하게 처리될 겁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제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 자신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함정이었죠. 그들은 인생 역전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는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극을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연 몇 명이 더 필요했습니다. 제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전에
그들 가족 내부에 불화와 의심을 조장해서 스스로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입이 험한 여자, 김순자 씨는 이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그 운명적인 식사 이후 저의 복수라는 기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수연의 법률 고문 역할을 맡은 최강우가 박만식 씨의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복잡한 법률 용어를 늘어놓으며 각종 서류와 장부를 요구했습니다. 최강우의 전문적이고 냉철한 모습은 그 가족에게 이것이 정말로 크고 진지한 사업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박만식 씨와 지우는 서류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액의 빚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려고 추가로 돈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제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 중 박만식 씨 가족에게 핍박받았던 한 사람을 매수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박만식 씨와 지훈이 억만장자의 꿈에 부풀어 있는 동안 저는 두 번째 목표인 김순자 씨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은 김순자 씨가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무식했지만 교활하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그녀를 무력화시키거나 더 좋게는 제 손안의 장기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주 여성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비싼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고급 실크 스카프, 최고급 건강식품, 고가의 주름 개선 화장품 세트.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사치품을 거부할 수 있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특히 평생을 가난과 선망 속에서 살아온 김순자 씨 같은 사람은 더욱 그랬죠.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이제 이 연세에는 편히 쉬셔야죠. 나중에 회사가 커지면 어머님을 명예회장으로 모실게요. 매달 월급 받으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어머님을 제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제 달콤한 말과 물질적인 선물은 그녀의 방어막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진심으로 자신을 위한다고 마음씨 좋고 통 큰 죽은 며느리와 닮은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집안의 어려움, 남편은 독선적이고 아들은 우유부단해서 모든 일을 자신이 도맡아 한다는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에 의심과 불화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집에서 어머님이 가장 똑똑하고 수완이 좋으세요. 이렇게 큰 사업을 어떻게 아버님과 아드님에게만 맡겨두세요? 만약 두 분이 사업을 망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심지어 거짓 정보로 그녀를 이간질했습니다. 듣자 하니 지훈 씨가 요즘 젊은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던데요. 돈이 생기면 딴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어머님? 또는 아버님이 어머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계약서를 어머님께 보여주지도 않으시고요. 너무 불공평해요. 제 말은 의심 많은 김순자 씨의 마음에 매일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질투하고 잔소리하며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족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만식 씨는 아내의 의심과 간섭에 분노했고 지훈은 어머니의 잔소리에 지쳐갔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자주 다퉜고 온기 없던 집은 더욱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내부 갈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지렛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김순자 씨의 미신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귀신이나 무당을 맹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저는 그 지역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고용해 완벽한 연극을 꾸몄습니다. 저는 무당에게 이선아, 즉 제 옛날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선아가 억울하게 죽어 원혼이 되었지만
시댁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크게 도울 것이라는 거짓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동안 제게 세뇌당한 김순자 씨는 저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점이라도 한번 보러 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점은 무당의 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당은 한참 동안 향을 피우고 춤을 추더니 갑자기 제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선아예요. 너무 억울하게 죽었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 가족이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안수연이라는 분은 제가 어머니를 도우려고 보낸 귀인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다 하세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제가 편히 눈을 감으려면 어머니가 아버님과 남편을 설득해서 집과 땅, 목공소 전부를 안수연 씨 명의로 넘겨야 해요. 그래야 제 영혼이 이승의 미련을 버리고 가족들을 도울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어머니, 놓치지 마세요. 김순자 씨는 이 말을 듣고 공포에 질려 저를 철석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며 죽은 며느리의 소원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의 연극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의심 많고 교활했던 한 여자를 제 복수 계획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죽은 며느리가 보낸 귀인으로 여기게 되었죠. 그녀는 박만식 씨와 지훈에게 그 운명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계약서의 말입니다. 10년극의 막은 완벽하게 내렸고 가장 중요한 장기말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탐욕뿐만 아니라 미신까지 그들을 함정으로 더 빨리 몰아넣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독선적인 박만식 씨가 미신에 빠진 아내와 죽은 며느리의 원혼이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까요? 도장을 찍기 전 마지막 대립은 얼마나 긴장감 넘치고 극적으로 전개될까요? 무당집에서 돌아온 후 김순자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가득했던 의심은 광적인 믿음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녀는 저를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안수현이 아니라 죽은 며느리의 영혼이 보낸 사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녀는 제 모든 계획을 순순히 따랐고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세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녀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내가 점을 보고 왔는데 우리 집에 곧 큰 복이 들어온대요. 저 안수연이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집 귀인이라지 뭐예요. 그리고 우리 선아도 신령하게 나타나서 꿈에 알려줬어요. 우리 집이 잘 되려면 안 대표를 무조건 믿고 집이랑 목공소 전부 그 사람 명의로 넘겨야만 자기가 편히 눈을 감고 우리를 도울 수 있대요. 박만식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을 내저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또 그놈의 미신 타령.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 말을 믿어. 남한테 전부 넘겼다가 저 여자가 배신이라도 하면 우리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으라고. 하지만 이번에 김순자 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고불고 매달리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날 못 믿겠으면 우리 선아는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얼마나 영험하겠어요. 당신이 걔의 말대로 안 해서 걔가 화나서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으면 어쩔 거냐고요. 우리 아들, 우리 손주 고생하는 꼴 보고 싶어요. 그녀는 지훈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걔 남편이잖아. 걔가 불쌍하지도 않아? 죽어서까지 시댁 걱정하는데 어떻게 걔의 마지막 소원을 안 들어줄 수가 있어? 원래부터 우유부단했던 지훈은 어머니의 감정적인 호소와 공포심 조장에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제게 모든 것을 넘기는 것이 죽은 아내에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박만식 씨는 어리석고 위험한 짓이라며
완강히 반대했고 김순자 씨와 지우는 그것이 하늘의 뜻이며 인생을 바꾸고 선아의 영혼을 달래줄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싸웠고 집안은 시끄러운 시장, 바닥 같았습니다. 바로 이때가 제가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그들의 갈등에 기름을 부어 정점으로 치닫게 만들어야 했죠. 저는 지훈을 따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이야기가 아니라 감성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를 안타깝다는 듯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이 지훈 씨라는 거 알아요. 늘 얼굴에 그늘이 져 있네요. 아직도 선아 씨를 많이 그리워하시나 봐요. 제 말은 지훈의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아는 좋은 아내였어요. 제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손 위에 가볍게 제 손을 얹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의미심장한 위로의 제스처였죠. 지난 일은 잊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늘에 있는 선아 씨도 지훈 씨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분명 지훈 씨가 잘 살고 가족이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제가 여기에 온 것도 어쩌면 선아 씨가 이끌어준 건지도 몰라요. 저와 그분 사이에 이상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게도 일찍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 있었다는 거짓말을 하며 가족을 잃은 슬픔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공감하고 이해하는 척하며 칭찬을 섞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훈 씨는 정이 많고 책임감 있는 남자예요. 단지 그걸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만약 지훈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게 된다면 아버님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위로와 격려가 섞인 제 말은 그의 자격지심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정확히 자극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 소울메이트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와 협력하는 것이 가족을 부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독선적인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성공한 남자로 거듭날 기회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암암리에 아버지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집안의 싸움은 두 개의 파로 명확히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보수적이고 의심 많은 박만식 씨, 다른 한쪽은 미신에 빠진 김순자 씨와 자존심과 저의 매력에 이끌린 나약한 지훈이었죠. 그들은 더 이상 말로 싸우지 않고 냉전에 들어갔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공기는 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만식 씨는 자신의 집에서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저는 박만식 씨에게 다른 투자자가 더 좋은 조건으로 제게 협력을 제안해왔다고 통보했습니다. 정말 유감이지만 더 이상 사장님 댁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만약 3일 안에 협력 방안을 결정하지 못하시면 저는 다른 파트너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으니까요. 제 말은 그 집안에서 타오르던 불씨에 부은 한 바가지의 찬물과도 같았고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김순자 씨와 지훈은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까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박만식 씨를 압박했습니다. 우리 집안 다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요. 선아한테 죄짓고 싶냐고요. 김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제 마지막 기회예요. 제발 제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지훈이 애원했습니다. 며칠간의 정신적 고문과 거대한 이익을 놓칠 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린 박만식 씨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의 독서는 탐욕과 고립감 앞에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너희들 좋을 대로 해. 무슨 일 생기면 너희들이 책임져.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제게 조종당했습니다. 탐욕과 미신, 그리고 내부 갈등에 이끌려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 운명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그들 평화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성대한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저의 복수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그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약일은 월초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날을 고른 이유는 무당이 그날이 큰일을 하기에 아주 좋은 길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김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환해지며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더욱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과일과 떡을 사와 죽은 며느리에게 제사를 지내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몰락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식 장소는 박만식 씨의 목공소로 정했습니다. 모든 일이 그들의 전쟁터 바로 그 위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제가 초대한 마을의 유지 몇 명과 목공소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죠. 저는 이 행사를 공개 재판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판사고 그들이 곧 선고를 받을 피고인인 재판 말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고급 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강우뿐만 아니라 최 어르신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함께 가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꼭 오셔야 해요. 아버님 따님과 저를 위해 제가 공의를 되찾는 날을 직접 보셔야 해요. 최 어르신은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하지만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어르신의 등장은 박만식 씨 가족을 조금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늙은 어부가 왜 부유한 여성 사업가와 함께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감히 묻지는 못하고 그저 저의 먼 친척이려니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 회사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저는 수백만 달러짜리 주문과 이 마을 목공의 브랜드를 세계로 수출할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박만식 씨 가족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마침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변호사 자격으로 최강우가 두꺼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박만식 씨와 지훈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박만식 씨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아래에 서 있던 김순자 씨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온 공간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박만식 씨가 계약서에 서명했고 이어서 지훈이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서명이 끝나자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협력을 축하합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가 함께 잔을 들고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분위기는 즐겁고 활기찼습니다. 박만식 씨 가족은 인생 역전이라는 꿈과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그들의 서명이 밝은 미래를 여는 열쇠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의 종말을 고하는 사망 선고서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저는 최강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가 미리 준비한 프로젝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는 갑자기 차갑고 단호해졌습니다. 축하 파티를 시작하기 전에 박 사장님 가족과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드리고 싶은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박만식, 김순자, 지훈도 여전히 기쁜 표정으로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지만 나타난 것은 사업 계획이나 신제품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의 칠흑 같은 강물이었죠.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전 이선아의 나약하고 절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다음 달에는 꼭 전부 드릴게요. 과거 제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자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증언과 최강우가 수집한 간접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애니메이션 영상이었습니다. 박만식 씨가 제 뺨을 때리고 강가로 끌고 가는 장면,
지훈이 무표정하게 서서 지켜보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함께 저를 강물로 던지는 장면. 모든 것이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재현되었습니다. 행사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축하음악은 멎었고 오직 영상 속의 빗소리와 저의 처절한 애원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박만식 씨 가족을 쳐다봤습니다. 김순자 씨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만식 씨와 지훈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들의 범죄가 만천하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함정은 닫혔고 연극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 악몽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위선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그들은 법의 심판과 마을 사람들의 경멸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요? 그리고 복수 계획의 첫 단계를 마친 저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요? 영상이 끝나자 목공소는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은 더 이상 존경이나 축하가 아닌 경멸과 분노가 되어 무대 위의 돌처럼 굳어버린 세 사람에게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김순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이야. 넌 대체 어떤 요물이기에 우리 집안을 이렇게 모함하는 거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설명해 보시죠. 왜 그렇게 싫어하던 며느리를 위해 그렇게 큰 제사를 지내셨나요? 왜 시신도 없는 무덤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연기를 하셨죠? 혹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가족인 척 연기해서 자신들이 직접 며느리를 살해했다는 진실을 숨기려 하셨던 건가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김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최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박만식 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만식 씨, 날 기억하시오? 내가 바로 당신과 당신 아들이 이 아이를 강물에 던져버린 그날 밤 이 아이를 건져 올린 사람이요. 내가 이 아이를 구했소. 그리고 오늘 나는 당신들의 죄를 증언하기 위해 여기에 왔소. 최 어르신의 등장과 증언은 그들 가족의 모든 부정을 깨부수는 마지막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박씨네가 저렇게 악독한 사람들이었다니. 어쩐지 그 며느리가 이상하게 실종됐다 했어. 시댁 식구들이 죽인 거였구나. 경찰에 신고해야 해. 저 집안 사람들 싹 다 잡아 넣어야 한다고. 박만식 씨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마을 사람들의 분노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 무대 위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죠. 그리고 지훈. 그는 두려움과 애원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아야, 아니, 안 대표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입꼬리를 비틀며 그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기억나, 지훈 씨, 예전에 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지. 하지만 당신 아버지가 날 때릴 때 당신은 침묵했어. 그가 날 강물에 던질 때 당신은 그걸 도왔지. 당신의 침묵과 동조는 그의 폭력보다 더 무서웠어.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저는 돌아서서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곳에 돌아온 것은 단지 그들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공의를 되찾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방금 박만식 씨와 박지훈 씨가 서명한 계약서에 따라 박씨 가족의 모든 집과 땅,
그리고 이목공소는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 안수연 주식회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박만식 씨, 가족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말도 안 돼. 박만식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당신이 우릴 속였어. 속였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누구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죠.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의 사형 선고서에 서명한 것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제 돈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어 했죠. 그렇다면 이제 당신들의 빈손으로 그 탐욕과 죄의 대가를 치르세요. 저는 최강우가 미리 고용한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다가와 이제 제 소유가 된 목공소에서 박만식 씨 가족을 끌어냈습니다. 김순자 씨는 울부짖으며 매달렸고 박만식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멸의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누구 하나 동정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명예와 삶을 파괴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첫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최강우가 저를 대신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만식 씨와 지우는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여론의 압박 앞에서 그들은 마침내 죄를 인정했습니다. 2년간 숨겨졌던 그들의 범죄는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데는 그들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지우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모든 죄를 아버지에게 떠넘겼습니다. 자신은 아버지가 무서워 어쩔 수 없이 따른 것뿐이라고 주장했죠. 그토록 아꼈던 아들의 배신을 알게 된 박만식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부자 관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순자 씨는 큰 충격에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길거리를 배회하며 남편과 아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한때 행복하고 덕망 있는 척했던 그 가족은 완전히 파멸했고 온 동네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재산과 명예의 몰락은 그들에게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이야말로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피해자이자 승리자인 저는 법정에서 그들과 다시 마주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과연 복수는 제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재판은 몇 달 후에 열렸습니다. 공개 재판이었기 때문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법정을 찾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돈을 노리고 며느리를 살해하려 했으나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돌아와 모든 것을 밝혔다는 이야기는 온 동네에 떠들썩한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법정의 나약한 피해자 이선아가 아니라 성공한 여성 사업가이자 이 사건의 원고인 안수연으로 섰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최강우가 제 변호인으로 옆에 섰습니다. 제가 법정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박만식 씨와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회색 수의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독선적이고 난폭했던 박만식 씨는 이제 늙고 초라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등은 굽어 예전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죠. 지훈은 깡마른 얼굴에 겁에 질린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김순자 씨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채 멍하니 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비극은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재판은 최강우가 제출한 증거들, 재연 영상, 최 어르신의 증언, 그리고 특히 지훈의 자백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명백했습니다. 주범인 박만식 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잔인함에 대한 합당한 판결이었습니다. 공범이었던 지훈은 자백을 참작받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은 이제 감옥의 어둠 속에서 흘러갈 것입니다. 판결이 선고될 때 저는 기쁘거나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죠. 한때 제 가족이었던 사람들. 이제 한 명은 감옥에, 한 명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결말인지 자문했습니다. 복수가 정말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걸까? 최강우는 제 생각을 읽은 듯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선아 씨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악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겁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최 어르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주신 아버지 곁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박만식 씨의 목공소는 제 소유가 된 후에도 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을 수리하고 기계를 새로 들여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죄와 탐욕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선량함의 씨앗을 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또한 최 어르신을 위해 낡은 오두막 옆에 번듯한 새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평생 그분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제 삶은 서서히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날카로운 여성, 사업가 안수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여성 이선아로 돌아와 최 어르신을 돌보고 협동조합을 관리하며 주변 사람들을 돕는 소박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불태우는 증오의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소중함과 선량함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흉터가 되었습니다. 가끔 박만식 씨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한동안 길거리를 떠돌다 요양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지훈은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법의 처벌과 뒤늦은 후회가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준 모양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하나의 비극이었고 탐욕과 잔인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한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복수가 끝나면 이곳을 떠나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아주 먼 곳으로 가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과거와 마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처받은 바로 그곳에 머물러 그곳을 희망의 씨앗을 심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모든 비극 끝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힘든 시기에 늘 제 곁을 지켜주었던 최강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강가 마을에서의 삶은 평온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목공 협동조합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경영 지식과 마을 장인들의 뛰어난 솜씨를 결합하여 아름답고 튼튼한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아주 좋았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생활도 나아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고향 땅에서 일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매우 아끼고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선아 보살님이라고 불렀죠.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는 보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잿더미 위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좋은 것들을 다시 심으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기뻐한 사람은 최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제가 삶의 의미를 되찾고 마을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된 것을 보며 하루 종일 웃으셨습니다. 그의 노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와 이웃들의 웃음소리로 늘 가득 찼죠. 어르신의 건강도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가끔의 진력이면 우리 부녀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강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때 저를 삼킬 뻔했던 사나운 강은 이제 온화하고
서정적인 모습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는 것을, 오직 사람의 마음만이 그것을 아름답게도 무섭게도 만든다는 것을요. 최강우는 여전히 자주 저와 최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거리감 있는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곁에서 그는 따뜻하고 진실한 아들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협동조합의 법률 문제를 처리해주고 사업에 유용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최 어르신과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오해와 단절 끝에 그들의 부자 관계는 마침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그들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최강우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 속에 상대방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두웠던 시절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제게 다시 일어설 힘과 믿음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의 강인함과 의지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공감과 이해 그리고 신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여전히 너무 큰 그림자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실패한 결혼과 고통스러운 배신이라는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강가를 산책하고 있을 때 최강우가 갑자기 멈춰서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고 진실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선아 씨, 당신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예요. 과거는 흘려보내요. 당신의 미래에 제가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될까요? 제 심장이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그가 물었습니다. 다시 상처받는 게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요. 최강우는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절대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제 평생을 바쳐 당신을 지키고 사랑할 겁니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기회를 줘요. 괜찮을까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 어깨, 이 품이 바로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평온한 안식처였습니다. 제 인생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때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우리를 붙잡곤 합니다. 과연 저는 모든 것을 완전히 떨쳐내고 새로운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과거 속의 사람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마주해야 하는 날이 올까요? 몇 년 후 목공 협동조합이 꽤 유명한 브랜드가 되고 저의 삶이 최강우와 최 어르신 곁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았을 때 저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고 보낸 사람은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어봐야 할지 한참 망설였습니다. 과거는 잠들어 있었지만 때로는 작은 바람에도 다시 깨어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저는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편지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 동안 수없이 반성하고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과 나약함이 제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까지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저 늦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아버지 박만식 씨가 교도소에서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 역시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훈에게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제게 그가 틀렸었고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제 마음속의 모든 원한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뒤늦은 후회 또한 그들이 치른 대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침묵이 최고의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모두 각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얼마 후 김순자 씨가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곁에 아무도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입이 험하고 교활했던 그 여자의 인생은 고독과 광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슬픈 결말이었지만 그녀가 저지른 일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최강우는 강가에 새로 지은 집에서 작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객은 최 어르신과 협동조합 식구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 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소박한 흰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 젊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폭풍우를 지나 마음의 평화를 찾은 여인의 아름다움이었죠. 우리는 함께 조상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정사진과 최강우의 여동생 민서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정의를 되찾았으며 행복을 찾았다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요. 인생은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죠. 저는 한때 그 강물에 잠길 뻔했지만 헤엄치는 법을 배웠고 마침내 행복이라는 강둑에 도달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강인한 생명력과 정의와 선량함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용감하게 과거와 마주하고 끝을 맺어야만 합니다. 저의 여정은 끝났지만 각자의 행복과 정의를 찾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와 최강우의 결혼 생활은 평온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협동조합 일부터 가장 사적인 생각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남편이자 그 누구보다 저를 잘 이해하는 친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지만 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협동조합에서 돌보는 고아들을 우리 아이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선량한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제 삶이 참으로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나 지훈이 출소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먼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끔 그의 부모님 제삿날이면 그가 조용히 돌아와 향을 피우고 황급히 떠나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과거와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것이 그가 자신을 벌하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저는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열어보니 편지와 함께 꽤 많은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지훈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라며 자신과 가족이 저지른 일에 대한 작은 보상으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돈이 제가 겪은 상처를 결코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상자는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라며 마지막 사죄의 선물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무 상자만 간직하고 돈은 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짧은 편지와 함께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를 위해 잘 살아가세요. 저는 용서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의 평온을 얻고 과거라는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용서였습니다. 최 어르신은 여생을 저희와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는 손주 같은 아이들의 품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전 그는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선아야. 내 덕에 내 딸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었다. 저는 어르신이 단지 제가 정의를 되찾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강하고 의미 있는 삶, 아마도
그의 딸이 살고 싶어 했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사랑, 증오, 고통, 행복이 모두 담긴 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이 우리를 아무리 혹독한 상황으로 몰아넣더라도 절대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비가 그치면 하늘은 다시 맑아지고 폭풍우가 지나가면 우리는 더욱 강해지니까요. 순진하게 사랑을 믿던 도시 처녀에서 굴욕을 견디던 며느리가 되고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다가 마침내 정의를 되찾기 위해 강인하게 돌아오기까지 제 인생 전체를 돌이켜보면 마치 한 편의 극적인 영화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화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의 결말은 통쾌한 복수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평온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족을 잃었지만 더 큰 가족을 얻었습니다. 최어르신의 사랑, 최강우의 사랑,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사랑 말입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지만 선량함과 연민 속에서 그 믿음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오라는 사슬에서 저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목공 협동조합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을 돌보고 고아들이 교육받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기회를 얻는 공동의 집이 되었습니다. 저와 최강우는 남은 인생을 그 공동의 집을 가꾸는데 바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남길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널리 퍼져나가는 사랑과 선량함이기를 바랐습니다. 가끔 달이 밝은 밤이면 저는 최강우와 함께 강가에 나가 앉습니다. 우리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두서없는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저는 그에게 제 어린 시절과 젊은 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게 동생을 잃은 슬픔과 오랫동안 그를 따라다닌 후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 상처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유가 우리 서로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최강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이 길을 선택할 거야.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그 폭풍우가 없었다면 지금의 강인한 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인생은 새로운 기쁨과 슬픔과 함께 계속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떤 일이 닥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게는 사랑과 선량함, 그리고 밝은 내일에 대한 믿음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돌아와 증오가 아닌 희망과 재생의 씨앗을 뿌린 한 여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삶에 대한 작은 성찰과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믿음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